아가씨, 같이 떡이나 쳐볼래? 자갈치 시장 분식집 이모를 희롱하던 조폭 보스. 그 한마디에 조직은 공중분해되고 알고 보니 UDT 특수부대 출신 투스타 여성인 그녀에게 모두 참교육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비릿한 바다 내음과 뒤섞여 항구의 아침을 연다. 밤새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토해내는 디젤 엔진의 낮은 포효와 경매장에서 터져나오는 상인들의 거친 함성이 뒤섞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교향곡을 연주하는 곳. 아스팔트 바닥은 늘 축축하게 젖어 있고 공기 중에는 소금기와 생선의 비린내,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다. 이 거칠고 생생한 삶의 현장, 수많은 횟집과 건어물 가게들 사이에 조금은 이질적인 그러나 어느새 시장의 풍경으로 녹아든 작은 분식집 선운회가 있다. 가게에서는 자갈치의 비린내 대신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큰하고 매콤한 떡볶이 양념 냄새가 흘러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가게의 주인 하선우. 그녀는 40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얼굴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매를 가진 절세미인이었다. 대충 묶어 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목선은 가늘고 길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강인한 힘이 느껴졌다. 낡은 앞치마를 둘렀음에도 꼿꼿하게 편 허리와 반듯한 어깨는 수십 년간 몸에 밴 엄격한 규율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거대한 무쇠 철판 위에서 떡과 어묵을 볶아내는 주걱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절도 있었고 튀김을 건져내는 집게의 움직임은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는 효율성의 극치였다. 그녀가 무심하게 내리치는 칼날 아래 단무지와 양파는 마치 기계로 썬 듯 일정한 간격으로 잘려나갔다. 이모. 떡볶이에 순대 내장 많이 주이소. 학생, 어서 온나. 오늘 배 들어왔나? 선우는 앳된 얼굴의 청년에게 부산 특유의 억양이 섞인 그러나 차분한 말투로 물었다. 청년은 근처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아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이상하게 귀에 명확하게 박혔다. 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혼자 나가셨고 저는 좀에 쉬는 날입니다. 이모 떡볶이 안 먹으면 입에 가시가 돋아서 왔지에. 그래, 젊을 때 잘 챙겨 먹어야지. 튀김 몇 개 더 넣어줄 테니 많이 묵으라. 선우는 말없이 오징어 튀김 몇 개를 더 집어 포장 용기에 담아주었다. 그녀의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 너머에는 청년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선우가 이곳 자갈치 시장에 뿌리를 내린 것은 3년 전의 일이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했다. 저렇게 곱상한 여자가, 그것도 외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왜 하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척스러운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곳 자갈치에서 분식집을 하는가. 하지만 선우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는 다른 상인들처럼 소리 높여 호객 행위를 하지도 살갑게 말을 붙이지도 않았다. 그저 정직한 재료로 정직한 맛을 냈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손님을 맞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묵함이 무관심이 아니라 신중함이라는 것을, 그녀의 무뚝뚝함이 차가움이 아니라 서투른 따뜻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선운회는 시장 상인들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 새벽 경매를 마친 상인들이 뜨거운 어묵 국물로 온몸을 녹였고 좌판을 정리한 할머니들이 튀김 몇 조각으로 허기를 달랬다. 선우는 그들의 거친 농담과 하소연을 말없이 들어주었고 때로는 그들의 편이 되어 억울함을 대신 받아주기도 했다. 선우 씨, 오늘 물 좋은 고등어 들어왔는데 한 손 가져가. 생선 가게의 욕쟁이 할매로 통하는 박 여사가 큼직한 고등어 2마리를 툭 던져주었다. 할머니,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돈 받으세요. 선우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박 여사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됐다마.
지난번에 내 허리 아프다고 할 때 네가 준 파스 값이다, 이년아. 군소리 말고 꾸어 묵으라. 이런 투박하지만 따뜻한 정이 오가는 일상. 선우는 이 삶을 통해 비로소 구원받는 기분을 느꼈다. 지옥보다 더한 훈련과 피와 강철로 얼룩졌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었지만 이곳 자갈치의 소금기 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과거를 기억했다. 어스름한 새벽 가게 문을 열러 나서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전술 고행이었다. 무거운 식자재 더미를 옮길 때 그녀는 언제나 무게 중심을 낮추고 가장 효율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가끔씩 멍하니 항구의 정박한 배들을 바라볼 때 그녀의 눈은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수간만의 차, 바람의 방향, 선박의 종류와 흘수선까지 모든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수십 년간 뼈에 새겨진 습관이었다. 그녀의 가게 계산대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는 낡은 다이버 워치가 놓여 있었다. 수많은 스크래치와 빛바랜 야광 도료는 그것이 겪어온 혹독한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시계는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불가능은 없다는 신조 아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줄을 수석으로 통과한 전설의 여전사. 해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특수전전단 출신의 여성 사단장. 적들에게는 심해의 마녀로, 부하들에게는 강철의 지휘관으로 불렸던 이름. 소장 하선우.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분식집 주인 하선우의 과거였다. 그녀는 스스로 그 무겁고 영광스러웠던 투스타 계급장을 내려놓고 이곳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 작전용 나이프 대신 식칼을 손에 쥐었고 침투용 오리발 대신 낡은 슬리퍼를 신었다. 그녀는 이제 위대한 지휘관이 아닌 그저 시장의 평범한 상인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다. 저녁 장사를 위해 어묵꼬치를 꿰던 선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예민한 청각에 시장의 일상적인 소음과는 다른 불쾌하고 위압적인 소음이 섞여 들어왔기 때문이다. 욕설과 고성 그리고 무언가에 억눌린 신음. 그 소리는 마치 검은 기름띠처럼 맑은 바다를 오염시키며 그녀의 가게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선우는 꿰던 어묵꼬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순간 칠흑 같은 심해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온한 항구에 악취를 풍기는 불청객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다. 끓어오르는 기름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빙산처럼 차가운 이성 아래에서 조용히 들끓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바다는 때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방법 또한 그녀의 몸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젖은 군복은 벗어던졌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바다의 혼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다. 자갈치 시장의 공기가 썩은 생선처럼 불쾌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그 자리를 불안과 혐오가 뒤섞인 침묵이 채웠다. 변화의 근원은 항구 쪽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치 녹슨 닻을 끌고 오는 것처럼 둔중하고 위압적인 기세로 시장 안쪽으로 번져왔다. 마침내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한눈에 봐도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시장의 기생충처럼 이곳에 빌붙어 사는 존재들이었다. 값비싼 트레이닝복에 온몸을 뒤덮은 조잡한 문신, 기름진 머리카락과 사람을 아래 위로 훑는 오만한 눈빛. 그들은 신자갈치파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세우며 이 일대 상권을 장악하려는 신흥조폭 집단이었다. 무리의 선두에는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서 있었다. 다부진 체격의 험상궂은 얼굴. 그는 마동철이라는 이름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모님, 오늘 장사 잘 되시네요.
우리 가리세 낼 시간 아닙니까? 마동철은 활어를 파는 한 가게 앞에 멈춰 서서 수조 안에 든 펄떡이는 광어 한 마리를 맨손으로 거칠게 잡아챘다. 그의 부하들은 병풍처럼 가게를 둘러싸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게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금화 사장, 아직 월말이 되려면. 아, 우리 이모님이 날짜 개념이 없으시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월세도 선불로 내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켜주니까 일본 놈들한테 안 뺏기고 장사하는 거지, 안 그렇는교. 자, 이번 달 보호비 시원하게 쏩시다. 마동철이 비릿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보호를 빙자한 명백한 착취이자 폭력이었다. 가게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마동철은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주인의 어깨를 불쾌하게 주물렀다. 다음부턴 알아서들 준비해 놓으이소. 매번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면 내도 피곤합니다. 그들은 시장을 순회하며 약탈을 이어갔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혹은 싸움에 휘말리기 싫어 똥 밟았다 생각하며 푼돈을 쥐어주고 그들이 사라지기만을 바랐다. 선우는 자신의 가게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차갑게 식은 심해 같던 그녀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그녀가 군복을 벗은 이유는 평범하게 살기 위함이었지 불의를 외면하고 비겁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급한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상대를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급소를 타격한다. 그것이 그녀가 수십 년간 배운 생존의 제일 원칙이었다. 마침내 마동철의 무리가 선운의 분식집 앞에 도착했다. 가게 안에서 조용히 일만 하는 선우의 빼어난 미모를 발견한 마동철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이야, 이기 먹고. 생선 썩는 냄새 나는 시장 바닥에 이런 월척이 다 있었네. 아가씨, 여서 뭐하는교? 그가 천박한 목소리로 말을 걸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선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마치 심해어가 더러운 부유물을 보는 듯한 차갑고 무심한 시선이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선우의 목소리는 지극히 건조했다. 마동철은 그녀의 예상 밖의 반응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주문? 하하. 아가씨 같은 사람을 주문해야지. 여서 일에 썩기에는 아까운 미모 아이가. 내 밑으로 들어온나. 기름 냄새 대신 돈 냄새 맡게 해줄게. 그는 말을 하며 계산대 너머로 손을 뻗어 선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려 했다. 그 순간 선우의 몸이 파도처럼 움직였다. 마동철의 손이 그녀의 손목에 닿기 직전 그녀는 몸을 살짝 비틀며 그의 손목을 자신의 손으로 맞받아쳤다. 그리고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고 빠른 동작으로 그의 손목 안쪽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급소를 엄지손가락으로 깊게 눌렀다. 마동철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손목부터 어깨까지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겪어본 적 없는 극심한 고통이 퍼져나갔다. 그의 손에 힘이 풀리며 맥없이 떨어져 나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옆에서 보던 부하들은 그저 그가 헛손질을 하다 놀란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내 가게에서 썩 꺼져.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마동철의 오만한 기세를 단번에 꺾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지휘관이 내리는 불복종시 즉결 처분을 암시하는 듯한 냉혹한 최후 통첩이었다. 수많은 부하들 앞에서 그것도 여자에게 일격에 제압당하고 모욕까지 당하자 마동철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미친 가시나가 지금 내한테 무슨 짓을.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킨 그는 남은 손으로 주먹을 쥐고 선우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선우는 상체만 살짝 기울여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그녀의 반대쪽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튀김 집게를 집어들었다. 챙! 그녀는 그 집게로 마동철의 손등을 내리쳤다. 으악! 마동철은 손등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뭐하노 이 새끼들아. 전혀 안 잡고. 마동철이 고함을 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부하들이 우르르 가게 안으로 몰려들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험악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좁은 분식집 안에서의 싸움은 피할 수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너희들 지금 내 가게 앞에서 뭐하는 짓거리들이고. 욕쟁이 할매방 여사가 생선 손질하던 칼을 든 채 가게 앞으로 다가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젊은 가시나 혼자 장사하는데 쪽수로 밀어붙이면 부끄럽지도 않나,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당장 안 꺼지나. 평생을 자갈치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박 여사의 기세는 어지간한 남자 못지않았다. 하지만 오늘의 마동철은 눈에 뵈는 것이 없었다. 아, 씨발. 저 늙은이가 진짜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의 분노는 만만한 상대를 향해 폭발했다. 그는 박 여사에게 달려들어 그녀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내던지고 그녀의 어깨를 거세게 밀쳤다. 연약한 노인의 몸은 종이장처럼 날아가 가게 앞 좌판에 그대로 부딪혔다. 좌판 위에 쌓여있던 건어물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박 여사는 신음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하선우의 눈빛이 변했다. 무심하고 차가웠던 심해의 눈동자에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심해의 마녀가 마침내 눈을 떴다. 시간이 멈췄다. 갈매기의 울음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심지어 항구의 파도소리마저 사라진 듯한 절대적인 정적. 그 정적의 중심에 쓰러진 박 여사와 그녀를 내려다보는 마동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선우가 있었다. 선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지워졌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인간적인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목표를 식별하고 위협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벽한 전투 기계의 냉혹함만이 남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한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눈앞의 여자가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감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무언가로 변했다는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깨달았다. 뭘 꼬라봐, 씨발. 저 노인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마동철이 애써 허세를 부리며 말을 끝맺기도 전에 선우가 움직였다. 그녀는 카운터를 뛰어넘었다. 올림픽 높이뛰기 선수처럼 부드럽고 폭발적인 움직임이었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착지하는 그녀의 동작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우아하고 치명적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부하 하나가 주먹을 날렸지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선우의 잔상뿐이었다. 선우는 그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어 관절을 꺾는 대신 팔꿈치로 그의 턱을 그대로 올려쳤다. 뚜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목이 꺾이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전연잡아. 두 번째, 세 번째 부하가 동시에 양쪽에서 덮쳐왔다. 선우는 몸을 낮췄다. 그리고는 바닥에 쏟아진 멸치 액젓으로 미끄러워진 바닥을 이용해 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며 그들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갔다. 균형을 잃은 두 사람이 서로 부딪혀 넘어지는 순간 선우는 몸을 일으켜 그들의 등 뒤 경추 부분을 정확하게 손날로 가격했다. 두 사람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 모든 것이 단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남은 부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상황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옆 생선 가게 좌판에서 묵직한 얼음덩어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던 한 명의 등을 향해 정확하게 던졌다. 끄악! 얼음덩어리에 등을 강타당한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선우는 달려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그대로 수조 안으로 처박았다. 이제 남은 것은 마동철과 그의 부하 한 명뿐이었다. 마동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 괴물 같은 년 너 정체가 뭐야? 선우는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박 여사의 생선 손질용 칼을 집어들었다. 날카롭게 날이 선 사람 한 명은 쉽게 담글 수 있는 흉기였다. 마지막 남은 부하가 용기를 내어 마동철의 앞을 막아섰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선우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부하는 눈을 질끈 감고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선우는 그와 부딪히기 직전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칼이 그의 허벅지를 깊게 그었다. 으아악! 엄청난 고통과 함께 동맥이 끊어진 허벅지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마침내 거칠 것 없던 신자갈치파의 우두머리 마동철은 거대한 공포 앞에 홀로 서게 되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주변에 있던 빈 나무 상자를 집어들어 선우에게 던졌다. 선우는 날아오는 상자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UDT 특공무술의 정수인 칼맞기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날아오는 상자의 모서리를 칼로 쳐내 궤도를 바꾸는 동시에 그 반동을 이용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마동철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컥! 마동철의 눈에 보인 마지막 광경은 자신의 턱 밑까지 치고 들어온 선우의 차가운 눈동자였다. 선우의 손에 들린 칼날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1mm만 더 움직이면 경동맥이 끊어질 절대적인 거리. 내놈 같은 버러지들은 바다의 규칙도 모른다. 선우의 목소리는 심해의 수압처럼 무겁게 마동철을 짓눌렀다.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지만 가장 더러운 것은 스스로 정화하지. 오늘 내가 너희를 정화시켜주마. 그녀는 칼을 든 손에 힘을 주지 않았다. 대신 반대쪽 손으로 마동철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어깨 관절을 뽑아버렸다. 으드득 으아아.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명소리가 자갈치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선우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마동철을 쓰레기처럼 내던졌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쓰러져 있는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지독한 살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할머니를 향한 걱정과 안타까움만이 가득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선우는 조심스럽게 박 여사를 부축했다. 주변 상인들이 그제야 넋을 잃은 상태에서 깨어나 구급차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던 선우네가 아니었다.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자갈치의 그 어떤 거친 파도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가진 이름 모를 수호신이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조폭들과 피와 물로 흥건한 시장 바닥.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선우는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이었다. 방금 전 건장한 사내들의 뼈와 관절을 부수던 그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하게 맹세했다. 다시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나의 터전이 이따위 쓰레기들에게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고. 속박을 벗어 던진 파도는 이제 자신의 바다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끝마쳤다. 이것은 끝이 아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넣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이 자갈치 시장의 비릿한 공기를 갈랐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차의 경광등이 밤의 항구를 붉고 푸른 빛으로 어지럽게 물들였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마동철의 패거리,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상인들, 그리고 이 모든 소란의 태풍의 눈이 된 하선우. 그녀는 피와 멸치 액젓으로 더러워진 옷차림 그대로 구급대원이 박여사를 들것에 싣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 지옥의 파도와도 같았던 분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잘 짜인 작전을 완수한 지휘관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현장에 도착한 중년의 경찰 간부가 눈앞에 펼쳐진 아수라장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건장한 조폭 수십 명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처참하게 제압당했다. 누구는 팔이, 누구는 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우두머리인 마동철은 어깨가 탈골된 채 고통과 굴욕감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 지목된 이는 가냘퍼 보이기까지 하는 분식집 여주인이라니. 그의 수십 년 경찰 경력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했소.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저자들이 상습적으로 상인들을 갈취하고 폭행했소.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을 해치려 했지. 나는 나 자신과 내 이웃을 지켰을 뿐이요. 이건 정당방위요.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변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다. 오직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률적 검토까지 마친 듯한 완벽한 보고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모든 법적 파장을 계산하고 그에 대한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까지 머릿속에 그려둔 후였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그녀를 감쌌다. 마심더. 저개만도 못한 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데. 선우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박 여사 오늘 죽은 목숨이었어에. 경찰 양반 눈 있으면 똑띠 보소. 저건 정당방위가 맞지. 박 여사의 손자이자 기골이 장대한 젊은 어부 김동혁이 앞장서서 소리쳤다. 그의 뒤를 이어 수십 명의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선우를 변호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선우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자갈치 사람들은 한번 자기 사람이라 생각하면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족속들이었다. 경찰 간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피해자들의 상태는 명백한 중상해였다. 하지만 수십 명의 목격자가 한결같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니 섣불리 그녀를 피의자로 입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그는 선우를 참고인 자격으로 마동철 패거리를 공동 폭행 및 갈취 혐의의 피의자로 연행하는 것으로 현장을 수습했다. 선우는 경찰서로 향하기 전 구급차에 오르는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무 걱정 마이소. 병원비는 내가 다 책임질게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다시는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무서워할 일 없게 만들겠다고. 그녀의 약속은 맹세이자 선전포고였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선우는 시종일관 흔들림 없는 태도로 사실만을 간결하게 진술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젊었을 때 호신술을 좀 배운 것이 전부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의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와 그녀의 눈빛에 서린 강철 같은 의지는 그녀의 말을 단순한 호신술 수준으로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담당 형사는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더 깊이 파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선우는 몇 시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고 마동철 패거리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서 전원 구속 수감되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파도의 시작에 불과했다. 부산의 밤을 지배하는 거대한 해양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거성해양개발.
그 회사의 회장실에서 바다의 왕이라 불리는 왕 회장은 신자 갈치파의 괴멸 소식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마동철 같은 하찮은 조폭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다만 자신의 원대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에 극도로 불쾌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동철 그 병신 새끼가 여자 하나한테 조직 전체가 박살이 났단 말인가. 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앞에 선 남자는 두려운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단순한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압 방식이 일반인의 수준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마치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특수 요원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는 거성해양개발의 실질적인 기획자이자 행동대장인 윤태석 이사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잔혹함. 그는 왕 회장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였다. 특수요원, 자갈치 시장에서 떡볶이나 파는 년이? 왕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자갈치 재개발 건은 우리 거성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는지 자네도 잘 알 텐데. 시작부터 이런 시시한 변수 때문에 삐걱거려서는 안 되지. 처리하게 윤 이사.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태석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하선우라는 변수에 대한 수많은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동철처럼 무식하게 주먹부터 휘두르는 타입이 아니었다. 상대를 철저히 분석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숨통을 끊어놓는 것을 즐기는 지능적인 포식자였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윤태석이 입을 열었다. 그 여자의 이름이 하선우라고 합니다. 해군 사관학교의 저와 동기였던 전설적인 인물과 이름이 같습니다. 동기?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작전 중 실종 처리되었으니까요. 그저 기묘한 우연입니다. 윤태석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기묘한 우연이 곧 자신을 파멸시킬 악몽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시각 다시 자갈치로 돌아온 선우는 엉망이 된 가게를 홀로 치우고 있었다. 뒤집힌 테이블, 깨진 그릇,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과 음식물 쓰레기들. 그녀는 기계처럼 묵묵히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휩쓸고 간 바다처럼 복잡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도망쳐온 이곳에서 그녀는 또다시 피를 손에 묻혔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마녀를 다시 깨우고야 말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따뜻한 온기를 나누던 분식집 주인은 없었다. 그곳에는 적의 피를 뒤집어 쓴 채 냉혹한 눈빛으로 전장을 응시하는 지휘관 하선우가 서 있었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박 여사의 손자 김동혁과 시장 상인 몇몇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빗자루와 걸레가 들려 있었다. 이모님 혼자서 이기 다 뭡니까? 우리가 도와드릴게. 동혁은 말없이 선우의 손에서 걸레를 받아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다른 상인들도 아무 말 없이 가게를 치우기 시작했다. 우리 할매 구해줘서 고맙심더.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안 잊을 깁니다. 앞으로 이모님은 우리가 지킵니다. 이 자갈치 전체가 이모님 편이니까 아무 걱정 마이소. 상인들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선우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기 위해 기꺼이 곁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자신을 향해 밀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선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함께 파도를 맞을 동료들이 있었다. 그녀의 고요했던 항구는 이제 거친 파도에 맞서 싸우는 불굴의 요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자갈치 시장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시장의 암적인 존재였던 신자갈치파가 와해되자 상인들은 오랜만에 두려움 없이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박 여사도 건강을 회복해 다시 좌판에 앉았고 시장 사람들은 하선우를 단순한 분식집 주인이 아닌 시장의 수호신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우는 이 평화가 사상 누각임을 알고 있었다. 마동철은 거대한 뱀의 꼬리에 불과했다. 진짜 위협은 아직 어둠 속에서 다리를 튼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감각은 현역 시절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가게에 앉아 떡볶이를 만들면서도 그녀의 눈과 귀는 시장 전체의 동향을 놓치지 않고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 없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마동철처럼 요란한 폭력이 아니었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이며 합법적인 모습을 가장한 경제 전쟁이었다. 시작은 새벽 수산물 경매장에서였다. 박 여사의 손자 김동혁을 포함해 그날 선우의 편에 섰던 어선들의 수산물 가격이 의도적으로 후려쳐지기 시작했다. 경매를 주관하는 수협의 일부 간부들이 거성해양개발의 로비를 받은 것이다. 반면 중립을 지켰거나 암묵적으로 신자갈치파에 협조했던 상인들의 물건은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경제 질서를 흔들며 상인들을 편가르기 시작했다.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선우에게 식자재를 납품하던 채소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의문의 사고를 당해 납품이 중단되었다. 다른 업체를 수소문했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난색을 표했다. 분식집의 생명줄인 가스 공급 업체에서는 갑자기 안전 점검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선우를 중심으로 한 상인들의 숨통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불행이 연이어 겹치자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일부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선우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선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는 수군거림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 윤태석의 계획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선우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공동체 자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를 영웅에서 재앙의 근원으로 전락시키는 잔인한 심리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의 배후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앞에 값비싼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흠잡을 데 없는 최고급 양복 차림의 윤태석이었다. 그는 양아치들과는 격이 다른 세련되면서도 서늘한 지성의 소유자처럼 보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선우 사장님. 윤태석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는 거성해양개발의 윤태석 이사라고 합니다. 선우는 튀김을 건지던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 모든 공격의 배후를 확인했다. 무슨 볼일이요? 선우의 목소리는 파도가 없는 날의 바다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윤태석은 개의치 않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최근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상인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겪기도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성에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자갈치 시장 현대화 및 해양마리나 복합 리조트 개발 계획안. 내용은 화려했다. 낡은 시장을 허물고 상인들에게 최신식 상가를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인들의 평생 일터를 헐값에 강탈하려는 탐욕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하 사장님께는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석은 또 다른 봉투를 꺼내 선우 앞으로 밀었다.
봉투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 적힌 매매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이 작은 가게를 팔고 부산을 떠나준다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는 회유였다. 선우는 그 서류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윤태석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보며 말했다. 당신 같은 인간들은 모르겠지. 이 시장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오. 여기는 누군가의 평생이 담긴 곳이고 누군가의 희망이 자라는 곳이오. 당신들의 더러운 돈으로 그걸 사겠다고. 선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윤태석의 심장을 찔렀다. 윤태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하선우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단순한 논리로 움직입니다. 돈과 힘, 그게 전부죠. 당신의 그 하찮은 감상 때문에 이 시장 전체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부드러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포식자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당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 주변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공급이 끊기고 빚더미에 앉고 결국에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겠죠.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고집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과연 그들이 지금처럼 당신을 영웅으로 떠받들까요? 명백한 협박이자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심리 공격이었다. 선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게 당신들의 방식인가? 힘없는 사람들 뒤에 숨어서 그들의 고통을 무기 삼아 싸우는 것. 정말이지 역겹군. 역겹다라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고고한 정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해드리죠. 윤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신과 싸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재능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생선 비린내 나는 곳이 아니라 더 큰 물에서 놀아야죠. 혹시 압니까? 오래전 바다에서 사라졌던 내 오랜 라이벌이 당신처럼 나타나 줄지.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섰다. 검은 세단이 사라지고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선우는 윤태석이 두고 간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펄펄 끓는 어묵 국물통 안에 던져버렸다. 종이가 뜨거운 국물에 녹아내리며 형체를 잃어갔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다. 적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합법을 가장하여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악마였다. 경찰도 법도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선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파도를 기다리는 항구가 아니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적의 심장부로 향해야만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과거에 남겨두고 온 자신과 함께 지옥의 바다를 건넜던 옛 전우들의 힘이 필요했다. 그녀는 가게 깊숙한 곳, 낡은 군용 더플백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옷가지들 밑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방수 처리된 위성 전화기가 잠들어 있었다. 소리 없는 포위망은 점점 더 강하게 자갈치 시장을 옥죄어왔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깊어졌고 한숨 소리는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시장을 채웠다. 몇몇 상인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거성해양개발이 제시한 헐값의 보상금을 받고 평생의 터전을 떠났다. 그 빈자리는 시장 전체의 사기를 좀먹는 암세포처럼 번져나갔다. 하선우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가 아끼는 사람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방어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적의 심장을 도려낼 날카로운 반격이 필요했다. 그날 밤 선우는 가게 셔터를 내리고 깊숙한 창고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간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던 위성 전화기의 전원을 켰다.
짧은 신호음과 함께 액정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단 하나의 번호만을 저장해둔 단축키를 길게 눌렀다. 지구 반대편 어디선가 울릴 그 신호는 그녀가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의식과도 같았다. 한참의 신호음 끝에 잠이 덜 깬 듯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분이신지. 강기태 상사. 아직도 잠결에는 계급과 관등 성명을 잊어버리는군. 선우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순간 숨을 멈췄다. 잠기운과 피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전율, 그리고 끓어오르는 반가움이 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단장님, 하선우 사단장님이십니까? 살아계셨던 겁니까? 강기태 상사. UDTSEAL 시절 선우가 가장 신뢰했던 최정예 팀의 팀장이었다. 폭발물 처리와 정보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라 불렸던 사나이. 그는 선우에게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형제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 역시 전역 후 오션가드라는 해상 보안 컨설팅 업체를 차렸지만 실상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군사기업 PMC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선우는 알고 있었다. 목소리를 들으니 아직 살아는 있는 모양이군. 잘 지냈나? 저는 괜찮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작전 중 실종되셨다는 보고 이후 저희 모두가 설명할 시간이 없다. 강 상사.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라니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부대원들 이끌고 대한민국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강기태의 목소리에는 단 1%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선우라는 이름은 그와 그의 팀원들에게는 살아있는 신화이자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었다. 선우는 자갈치 시장의 상황과 거성해양개발, 그리고 윤태석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다. 마치 과거의 작전 브리핑을 하듯 핵심 정보만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강기태의 숨소리는 분노로 거칠어졌다. 감히 사단장님께서 조용히 살아가시는 보금자리를 그따위 쓰레기들이. 윤태석 그 개자식 이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사단장님을 시기하고 음해하던 놈이었지 않습니까? 맞다. 그래서 보통 놈이 아니야. 놈은 전쟁을 하는 방식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 나도 전쟁으로 답해줘야겠어. 강 상사, 자네의 정보력이 필요하다. 거성해양개발과 왕 회장, 그리고 윤태석의 모든 것을 파헤쳐라. 자금 흐름, 정계 로비 내역, 약점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털어내. 적의 목을 자를 칼을 자네가 만들어줘야겠다. 명령 접수했습니다. 저희 오션가드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놈들의 뼈와 살을 분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승. 통화가 끝나고 선우는 오랜만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전우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강철 같은 용기를 주었다. 그날 이후 선우는 더 이상 수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갈치 시장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요새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박 여사의 손자 동혁의 도움을 받아 시장의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전술 지도를 만들었다. 모든 골목과 건물의 구조, 심지어 하수구의 위치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자갈치 시장은 거대한 함선처럼 재구성되었다. 그녀는 동혁과 그의 동료 어부들을 자신의 예비 전투원으로 삼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생존 기술과 간단한 제압술을 가르쳤다. 물론 자신이 UDT 교관이었다는 사실은 숨긴 채 그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이라고 둘러댔다. 거친 바다 사나이들은 선우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시장의 모든 것이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어부들이 쓰는 고압살수기는 적의 시야를 차단하고 진압하는 물대포로 개조되었다. 질기고 무거운 참치잡이용 그물은 좁은 골목에서 적들을 한 번에 포박할 수 있는 함정으로 준비되었다. 횟집 수조에서 끌어온 해수관은 바닥을 빙판처럼 미끄럽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되었고, 수십 개의 오징어잡이용 집어 등은 순간적으로 적의 시력을 마비시키는 섬광탄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시장 전체가 그녀의 지휘 아래 적을 맞이할 거대한 데스트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기태로부터 첫 번째 정보가 도착했다. 위성통신을 통해 전달된 암호화된 파일. 그 안에는 거성해양개발의 추악한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보고드립니다. 거성해양개발,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기업이나 실체는 동남아 마약 카르텔의 자금을 세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이권 사업에 개입하는 국제범죄 조직. 회장 왕 씨는 이름만 내세운 바지 사장. 실권은 모두 윤태석이 쥐고 있음. 핵심 정보 윤태석, 해군정보사령부 재직 시절 내부 기밀을 적대 세력에 유출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 당시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그를 끌어내린 장교가 바로 하선우 소령 당시 계급.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이권 다툼이 아니었다. 윤태석의 하선우를 향한 십수년간 묵혀온 뿌리 깊은 원한과 복수심이 개입된 싸움이었다. 그는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선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고 윤태석, 거성해양개발의 자금력을 이용해 해외 용병들을 고용한 정황 포착. 통상적인 철거 용역 수준이 아님. 전원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 전투 요원. 최종 목표는 자갈치 시장의 완전한 초토화 및 목표화선 후 제거. 소리 없는 포위는 끝났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진짜 전쟁이 임박했다. 선우는 보고서를 삭제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파도 소리와 함께 과거 전장에서 들었던 총성과 함성이 울리는 듯 했다. 오히려 잘 됐군. 그녀가 나지막이 으쪼렸다. 어중간한 암투보다는 모든 것을 걸고 부딪히는 전면전이 내 전문이니. 그녀의 눈이 다시 심해의 마녀의 그것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요새가 된 자갈치 시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오너라 윤태석. 내 놈이 만든 지옥에서 내가 직접 내 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밤의 바다는 분노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예고된 태풍이 부산항을 덮치며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의 낡은 지붕들은 금방이라도 찢겨 나갈 듯 비명을 질렀고 빗줄기는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날아와 모든 것을 후려쳤다. 최악의 기상조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전을 위한 최적의 은폐막이었다. 사단장님, 놈들이 움직입니다. 선우의 귓속에 꽂힌 위성 이어폰에서 강기태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예상대로 태풍을 엄폐물 삼아 접근 중입니다. 2개 조. 알파조는 고무보트를 이용해 해상으로, 브라보조는 군용 트럭으로 위장해 육상으로 진입. 전원 중무장한 다국적 용병들입니다. 목표는 시장의 완전한 무력화 및 사단장님 제거입니다. 알고 있다. 선우는 창밖으로 몰아치는 비바람을 보며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도 파괴적인 힘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밖으로 나섰다. 김동혁을 비롯한 기골장대한 젊은 어부 20명이 폭풍우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지휘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서려 있었다. 지금부터 내 말은 명령이다. 선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식집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던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우리의 목표는 살상이 아니다.
제압과 생포다. 저놈들은 돈에 움직이는 개들이지만 우리는 우리 집을 지키는 주인이다. 주인이 개를 죽일 필요는 없지. 다만 다시는 이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부러뜨려 줄 뿐이다. 각자 위치로. 필승. 젊은 어부들의 함성이 폭풍우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위치, 시장의 지붕과 골목 곳곳에 파놓은 함정 곁으로 흩어졌다. 마침내 어둠과 폭우를 틈타 검은 그림자들이 시장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최첨단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 그들은 한낱 시장 상인들을 상대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작은 전쟁을 치르러 온 전문 전투원들이었다. 해상으로 침투한 알파조가 해안가 좌판들을 지나 시장 중앙으로 진입하려던 순간이었다. 선두에 선 용병의 발에 무언가 걸렸다. 그가 반사적으로 아래를 보는 순간 동역의 신호에 따라 시장 전체에 설치된 수백 개의 오징어잡이용 집어등이 일제히 불을 밝혔다. 크악! 수십만 촉광의 빛이 어둠에 익숙해진 그들의 망막을 그대로 태워버렸다. 최첨단 야간 투시경은 순간적인 과부하의 스파크를 일으키며 터져나갔다. 시력 상실. 모두 엎드려. 리더의 고함이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었다. 시야를 잃고 허우적거리는 그들의 머리 위로 거대한 참치잡이용 그물이 비처럼 쏟아졌다. 질긴 그물에 온몸이 포박당한 그들은 이어지는 2차 공격의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었다. 스아! 어부들이 옥상에서 고압 살수기를 일제히 발사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물이 아니었다. 생선 내장과 폐식용류, 멸치 액젓을 섞어 만든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미끄러운 기름 폭탄이었다. 그물 안에서 허우적거리던 용병들은 균형을 잃고 서로 뒤엉켜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육상으로 침투한 브라보조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그들이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자 선우가 미리 설치해둔 수십 개의 횟집 수조에서 해수가 뿜어져 나와 바닥을 빙판으로 만들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그들의 위로 양쪽 건물에서 냉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거대한 냉동 참치 수십 마리가 포탄처럼 쏟아져 내렸다. 한 마리에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얼어붙은 흉기는 그들의 대열을 단숨에 박살 내버렸다. 젠장. 이건 함정이다. 저격수를 찾아. 용병들의 리더가 상황을 파악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격수를 찾을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하선우가 직접 사냥에 나선 것이다. 그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장의 지붕과 지붕 사이를 소리 없이 넘나들었다. 한 손에는 날카로운 회칼을, 다른 한 손에는 어부들이 쓰는 쇠 갈고리를 든 채 그녀는 유령처럼 용병들의 등 뒤에 나타나 목과 관절 같은 급소만을 정확하게 가격하고 사라졌다. 그녀의 공격에 당한 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폭풍우와 하나가 된 바다의 화신, 심해의 마녀 그 자체였다. 거기다. 저 여자다. 마침내 몇몇 용병이 선우를 발견하고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타타타탕. 총알이 빗발쳤지만 선우는 좌판과 어물 상자들을 엄폐물 삼아 총알을 피하며 오히려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마치 거친 파도처럼 막으려 하면 옆으로 흘러가고 피하려 하면 덮쳐왔다. 마침내 선우는 용병 부대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와 부둣가에서 마주섰다. 그는 다른 부하들과 달리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백전노장이었다. 대단하군. 여자인 줄 알았더니 발키리였나? 남자가 굵은 저음으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군용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지옥에 가서 물어봐라. 선우가 짧게 답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두 마리의 맹수가 부딪히는 것 같았다. 남자의 공격은 묵직하고 파괴적이었다.
하지만 선우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와 미끄러운 부두 그리고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파도까지 모든 환경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 남자가 나이프를 내려찍는 순간 그녀는 몸을 낮춰 파도에 젖은 바닥을 슬라이딩하듯 미끄러져 그의 다리를 걸었다. 중심을 잃은 남자가 휘청거리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쇠 갈고리가 그의 어깨를 찍어 당겼다. 크!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부두 끝으로 끌려갔다. 선우는 그를 그대로 들어올려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검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육지에서는 맹수였을지 몰라도 바닷속에서는 그녀의 먹잇감에 불과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폭풍우가 기세가 한풀 꺾일 무렵 전투는 끝났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최정예 용병 부대는 그들이 무시했던 시장 상인들의 기상천외한 함정과 한 명의 여전사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들은 모두 그물과 밧줄에 묶여 생선처럼 부둣가에 널브러졌다. 선우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엉망이 된 자신의 터전을 둘러보았다. 승리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 이 모든 비극을 조종한 단 한 사람, 윤태석을 향하고 있었다. 윤태석, 이제 내 차례다. 그녀의 낮은 읊조림은 폭풍우의 마지막 포효처럼 자갈치 앞바다에 울려 퍼졌다. 태풍이 핥히고 간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전쟁이 끝난 폐허처럼 고요했다. 전투의 흔적은 처참했다. 부서진 좌판, 널브러진 생선들, 그리고 아직 채 씻겨나가지 않은 핏자국. 하지만 그 중심에는 패배의 절망이 아닌 승리의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약속대로 강기태와 그의 오션가드 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단순한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전직 UDT 대원들로 구성된 하선우의 친위대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지휘관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결과에 경외의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사단장님, 현장 정리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강기태는 부상당한 선우의 팔을 보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용병 지휘관과의 싸움에서 깊은 자상을 입었다. 생포한 용병들은 저희 쪽 안전가옥으로 이송해 처리하겠습니다. 놈들의 입에서 윤태석과 거성의 모든 것을 토해내게 만들겠습니다. 강기태의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부상당한 용병들을 제압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또 다른 팀은 시장을 원래 모습으로 복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은 동이 트고 첫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될 터였다. 선우는 강기태가 데려온 군의관에게 치료를 받았다. 팔을 꿰매는 동안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그 강철 같은 모습에 강기태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단장님, 도대체 왜 그놈이 뭐라고 사단장님께서 이런 진흙탕 싸움에 직접 몸을 던지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태석 그놈은 단순한 사업가 이상입니다. 그는 사단장님께 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명백히 사단장님을 향한 복수입니다. 강기태의 말에 선우는 아주 오랜만에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까마득한 해군 사관학교 시절. 모두가 땀과 노력으로 한계를 극복할 때 유독 한 사람만이 지름길과 편법을 찾으려 했다. 영리했지만 그 영리함을 언제나 자신의 이익과 남을 깎아내리는 데만 사용했던 생도 윤태석이었다. 하선우는 언제나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의 앞에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이겨본 적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존경심 대신 검은 시기심과 열등감이 싹텄다. 결정적인 사건은 임관을 앞둔 마지막 종합전술훈련에서 터졌다. 당시 생도들은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모의 해상 침투 작전을 벌였다. 윤태석은 자신의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상대팀인 하선우 팀의 작전 계획을 몰래 훔쳐보고 그들의 예상 침투 경로에 교관들 몰래 위험한 장애물까지 설치했다. 승리에 눈이 멀어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린 비겁한 행위였다. 하선우는 훈련 도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그리고 그녀의 압도적인 전술적 감각으로 윤태석의 함정을 역이용해 오히려 그의 허를 찌르는 데 성공했다. 훈련은 하선우 팀의 압승으로 끝났다. 모두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훈련이 끝난 후 그녀는 윤태석을 따로 불러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의 비겁함을 폭로하고 군인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윤태석, 너는 똑똑하고 능력도 있어. 하지만 내 그릇된 욕심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부하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라. 군인은 가장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장 명예로워야 한다. 오늘 이를 뼈에 새겨. 다시 한번 동료를 기만하는 짓을 한다면 그땐 내 손으로 내 군복을 벗기게 될 거다. 그녀의 그 행동은 마지막 기회이자 선배로서의 충고였다. 하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힌 윤태석에게 그 충고는 자신의 치부를 들킨 셔츠를 찢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견딜 수 없는 치욕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날 맹세했다. 언젠가 반드시 하선우를 자신의 발 아래 꿀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짓밟아 버리겠다고. 그녀의 회상은 강기태가 내민 태블릿 PC 화면에 의해 끊어졌다. 사단장님, 최악의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막 타전되기 시작한 인터넷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속보 실종되었던 전쟁 영웅 하선우 소장, 부산에서 범죄 조직 수괴로 활동 정황 포착.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윤태석이 조작된 정보와 증거들을 언론과 군 수사기관에 흘린 것이다. 기사는 하선우가 군에서 익힌 특수기술을 이용해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을 폭력으로 장악하고 불법적인 이권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혈투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다른 조폭 세력과의 전쟁이었다고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나라를 지킨 영웅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리사욕에 이용한 타락한 군인이자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었다. 선우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윤태석의 마지막 카드. 그것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그녀가 목숨처럼 여겼던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공격이었다. 그는 그녀를 고립시키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국가와 군의 손에 의해 심판받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사단장님,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곧 군경 합동수사단이 들이닥칠 겁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해외로. 아니. 선우가 강기태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강철보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놈은 나를 이 자리에서 도망치게 만들고 싶겠지.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며 비웃고 싶을 테고.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상처 입은 팔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놈이 명예를 걸고 전쟁을 시작했다면 나 역시 군인의 명예를 걸고 끝을 내주겠다. 내 방식대로.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숙적을 향한 마지막 한 걸음뿐이었다. 윤태석은 그녀의 과거에 흉터를 남겼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미래의 종지부를 찍을 생각이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자갈치 시장의 생존권 싸움이 아니었다. 하선우라는 한 군인의 모든 것을 건 명예 회복을 위한 마지막 전투였다. 윤태석의 계략은 완벽해 보였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연일 하선우를 타락한 영웅으로 몰아세웠고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국방부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해군 헌병대와 검찰로 구성된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부산으로 급파했다. 순식간에 자갈치 시장은 중범죄자의 소굴로 낙인 찍혔고 시장의 모든 출입로는 군과 경찰에 의해 봉쇄되었다. 시장은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상인들은 공포에 떨었고 그들이 영웅으로 믿었던 하선우를 의심과 배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윤태석이 원했던 그림, 바로 그녀가 자신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에게서조차 버림받는 완벽한 고립이었다. 선운의 분식집 안 선우는 TV 뉴스를 통해 자신의 얼굴에 씌워진 누명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강기태와 김동혁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사단장님, 이대로는 정말 끝입니다. 놈의 계략에 완전히 말려들었습니다. 강기태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절망감이 묻어났다. 끝이라고? 선우가 조용히 TV를 껐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자갈치 시장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윤태석은 내가 이 안에서 쥐 죽은 듯 숨어 있다가 결국 체포되거나 자멸할 것이라 생각하겠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중시하는 나이기에 국가의 공권력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나는 국가에 저항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의 눈을 가리고 시스템을 농락하는 암세포를 도려낼 뿐이다. 이제부터 반격을 시작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패배 직전의 군인이 내뱉는 마지막 발악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승리를 향한 마지막 역습을 준비하는 지휘관의 선언이었다. 강 상사, 자네는 지금부터 오션가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거성해양 개발에 몸통을 친다. 놈들의 자금줄을 끊어버려. 몸통 말입니까? 그래. 윤태석이 머리라면 왕 회장과 그와 결탁한 해외 카르텔은 몸통이다. 자네 팀이 확보한 용병들의 진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거성의 돈 세탁 루트, 마약 밀수 항로, 비자금 계좌 모든 것을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과 미국 마약단 속국 DEA의 익명으로 제보해라. 대한민국 안에서는 놈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겠지만 국제법의 심판대에서는 예외가 없을 거다. 강기태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작전이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동혁 씨. 선우가 이번에는 김동혁을 돌아보았다. 자네와 자네 동료 어부들은 지금부터 시장의 모든 통신망을 이용해 여론전을 시작해줘야겠다.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우리가 직접 진실을 알리는 거다. 그녀는 동혁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는 그동안 신자갈치파와 거성개발이 상인들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의 증거가 담겨 있다. 협박 녹취, 폭행 영상, 강탈당한 계약서 사본까지. 이것들을 모든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뿌려라. 거대 자본에 맞서 싸우는 자갈치 상인들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누구의 말을 믿어줄지 한번 보자고. 김동혁은 비장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알겠습니다, 이모님. 이 목숨 바쳐서라도 이모님 누명 꼭 벗겨드리겠습니다. 강기태와 김동혁이 각자의 임무를 위해 흩어졌다. 이제 가게 안에는 선우 혼자 남았다. 그녀의 임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했다. 머리를 직접 치는 것. 그녀는 분식집 주방의 바닥,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에서 자신의 마지막 장비를 꺼냈다. 현역 시절 사용했던 그녀의 몸에 맞게 특수 제작된 검은색 잠수복과 초소형 수중 추진기, 그리고 비살상용으로 개조된 작살총. 그녀의 목표는 윤태석이 숨어있는 거성해양 개발의 아지트,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였다. 그곳은 현재 군경의 보호 아래 철통 같은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다. 정문으로는 개미 한 마리 얼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선우에게는 길이 있었다. 바로 바다였다. 그녀는 한밤중 감시망을 피해 자갈치 시장의 복잡한 하수구를 통해 항구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밤바다로 뛰어들었다. UDT 시절 그녀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던 그 바닷속으로. 그녀는 수중 추진기를 이용해 소리 없이 그 어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해운대 앞바다까지 헤엄쳐 갔다. 펜트하우스는 해안가 절벽 위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절벽 아래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작살총의 조준경을 켰다. 그녀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었다.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그 옆을 지나는 전선 케이블이었다. 피슝. 소음과 함께 발사된 작살은 정확하게 전선 케이블을 끊어버렸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순간적으로 꺼지며 비상전력으로 전환되었다. 그 짧은 혼란의 순간 그녀는 또 다른 작살을 발사해 절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수십 미터의 수직 절벽을 그녀는 마치 한 마리의 도마뱀처럼 소리 없이 올랐다. 마침내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도착한 그녀는 특수 공구를 이용해 유리창을 소리 없이 잘라내고 안으로 잠입했다. 그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왕 회장과 눈이 마주쳤다. 누구냐? 왕 회장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게임을 끝내러 온 사람이다. 선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왕 회장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던져주었다. 화면에는 강기태가 보낸 실시간 정보가 떠 있었다. 거성의 해외 비자금 계좌가 동결되고 마약 운반선이 납포되는 충격적인 장면들이었다. 윤태석은 너를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복수심을 채우고 있을 뿐이다. 그의 광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일군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잿더미가 되고 있어. 선택해라, 왕 회장. 윤태석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제물로 바치고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것인가. 내가 기회를 주지. 탐욕스러운 사업가인 왕 회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윤이사 자네가 찾던 년을 내가 잡았네. 어서 이리로 오게. 자네 손으로 직접 끝내야지. 얼마 후 의기양양한 표정의 윤태석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는 거실에 쓰러져 있는 왕 회장을 보고 비웃었다. 꼴 좋군, 회장님. 이제 이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그가 왕 회장에게 다가가는 순간 거실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 하선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만이군, 윤태석.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의 모든 문이 잠겼다. 창밖으로는 왕 회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특수수사본부의 헬리콥터가 접근하고 있었다. 두 숙적은 이제 누구의 방해도 없는 그들만의 전장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섰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켜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윤태석에게서 멀어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유령처럼 서 있는 하선우만이 보였다. 등 뒤에서는 왕 회장의 비겁한 목소리가, 창밖에서는 헬리콥터의 굉음이 들려왔지만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잃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수십 년간 이어진 지독한 열등감과 증오, 그리고 그 대상인 하선우로 압축되었다. 하하하하하하.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분노나 경악이 아닌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결국 이렇게 만나는군, 하선우. 그래, 이래야 너답지. 언제나 나를 비웃으며 내 뒤통수를 치는 방식. 사관학교 시절부터 변한 게 없어.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졌다. 내가 여기서 죽든 잡혀가든 무슨 상관이지? 너는 이미 온 국민에게 타락한 영웅이자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내가 목숨처럼 여기던 군인의 명예는 내 손에 의해 시궁창에 처박혔다고. 그걸로 만족한다, 나는.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날카로운 독침이었다. 그는 선우의 얼굴이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선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직도 모르겠나, 윤태석. 선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너는 단 한 번도 내 상대였던 적이 없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때 너는 언제나 내 등 뒤 과거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너는 너 자신과 싸우는 대신 평생 내 그림자와 싸워온 거다. 닥쳐. 너는 명예를 더럽혔다고 말하지만 애초에 더럽힐 명예조차 없었던 자가 바로 너다. 내가 한 짓은 내 명예에 흠집을 낸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세상에 증명한 것뿐이야. 닥치라고 했다. 언어가 무의미해진 순간 윤태석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탁자를 걷어차며 선우에게 달려들었다. 해군 정보사 장교 출신인 그의 움직임 역시 일반인을 아득히 초월했다. 날카롭고 계산된 공격. 하지만 선우의 앞에서 그것은 어린아이의 재롱에 불과했다. 두 사람의 몸이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운 가구들 사이에서 격돌했다. 값비싼 와인병이 깨지고 대리석 테이블이 부서져 나갔다. 윤태석은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 삼아 미친 듯이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싸움 방식은 그의 살처럼 비겁하고 지저분했다. 반면 선우의 움직임은 UDT의 교본 그 자체였다.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흘려내고 그의 힘을 역이용해 반격했다. 모든 타격은 정확하게 그의 관절과 급소를 노렸다. 그녀는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흐트러진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리를 하고 있었다. 싸움은 펜트하우스의 상징과도 같은 바다를 향해 열린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서 클라이맥스를 맞았다. 윤태석이 마지막 발악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선우의 심장을 노렸다. 선우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숙이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아 꺾고 무릎이 그의 명치를 짓눌렀다. 우두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크억. 윤태석은 무너져 내렸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완벽한 패배였다. 선우는 숨을 몰아쉬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채를 잡고 거대한 통유리창에 그의 얼굴을 쳐박았다. 봐라, 윤태석. 창밖으로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접근하는 군경의 헬리콥터와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검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들어라. 선우의 말과 동시에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벽걸이 TV가 일제히 켜졌다. 강기태가 해킹한 화면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채널이 같은 뉴스를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다. 속보 거성해양개발 게이트, 국제범죄연루 정황 자갈치 상인들이 공개한 증거 영상 파문. 단독 타락한 영웅 하선우 소장, 부패 세력에 맞선 내부 고발자였나? 여론 급반전. 화면에는 김동혁과 상인들이 퍼뜨린 영상과 자료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거성의 해외 불법 사업들이 국제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다. 윤태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웹사이트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마비되었고, 댓글창에는 그를 향한 저주와 비난이 해일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내가 원했던 세상의 관심이다. 마음껏 즐겨라. 선우는 그의 귓가에 마지막 심판을 내렸다. 내 놈이 파놓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무게를 곱씹으며 평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너에게 내리는 나의 마지막 잡이다. 쾅! 마침내 펜트하우스의 문이 부서지며 중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자신의 파멸을 TV로 지켜보는 윤태석과 그를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보는 하선우, 그리고 겁에 질려 모든 것을 체념한 왕 회장의 모습이었다. 헌병들이 윤태석에게 달려드는 순간 선우는 주저없이 통유리창을 향해 몸을 던졌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그녀의 몸은 펜트하우스 밖 수십 미터 아래의 폭풍우 치는 밤바다로 몸을 날렸다. 모두가 경악하는 사이 그녀는 한 마리의 물새처럼 어둠과 파도 속으로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것이 세상이 기억하는 하선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에필로그. 고요한 항구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성 게이트는 대한민국 사회의 거대한 종양을 도려내는 계기가 되었다. 윤태석과 왕 회장을 비롯한 수백 명의 부패한 정재계 인사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하선우의 모든 혐의를 벗기고 그녀의 명예를 복권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국가는 그녀를 작전 중 실종으로 최종 처리하며 최고의 훈장을 추서했다. 그녀는 그렇게 신화가 되었다. 자갈치 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끈끈한 공동체로 거듭났다. 시장 한가운데에는 상인들이 돈을 모아 세운 작은 비석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는 어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우리의 바다를 지켜준 이름 없는 등대에게라는 문구만이 새겨져 있었다. 선운의 분식집은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매일같이 가게 앞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은 꽃 한 송이를 가져다 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 무렵 대한민국 남해의 끝자락 육지에서는 한참 떨어진 작은 섬,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닿지 않는 그곳의 작은 해변에 한 여인이 맨발로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서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전쟁의 그림자가 아닌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선우였다. 그때 작은 조각배 하나가 조용히 해변에 닿았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강기태였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식료품과 몇 권의 책이 담긴 상자를 건넸다. 잘 지내십니까, 사단장님? 이제 그 계급은 버렸다. 그냥 하선우라고 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잔잔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사단장님께서 바로잡으신 덕분입니다. 모두가 사단장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선우는 대답 대신 붉게 물든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바다는 이제 더 이상 싸워야 할 전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품어주는 거대하고 고요한 안식처였다. 파도가 잠잠해졌군.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야 마녀도 쉴 수 있겠어.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전쟁은 끝났다. 영웅도 마녀도 지휘관도 모두 과거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그곳에는 그저 자신의 바다를 찾은 한 명의 자유로운 영혼만이 남아 고요한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